미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7월에도 안정적인 둔화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00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엔비디아까지 빅3 기업들이 모두 오픈AI를 지원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인텔은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의 분할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메가톤급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권이 더 강력한 억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부터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대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월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일정 가운데서도 단연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중심에 서 있는데요. 네, 시장 분위기를 보면 금리 인하 여부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내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모닝벨은 SBS 비지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증시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자, 최지원 캐스터, 금요일장 뉴욕 증시 상승세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시 연착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확실히 미국의 물가는 점점 잡혀가고 경제도 여전히 큰 문제 없이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공개된 7월 PCE 물가지수는 또 한 번 이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지표 공개 후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 다우지수는 0.55%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01%, 1.13% 상승했습니다. S&P 500 업종 모두 상승했던 가운데 특히 금요일장에서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 나온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1.51% 상승했고요. 아마존은 3.71%,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1%가량 올랐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과 테슬라 모두 3% 넘게 뛰었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에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던 PCE 지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PCE 물가는 모두 예상치의 대체로 부합한 채 나왔는데요. 우선 헤드라인 PCE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 올랐고요. 근원 물가는 전달 대비 0.2%, 전년 대비로 2.6% 상승했습니다. 특히 보다 정확한 인플레이션 추이 지표로 알려진 3개월 근원 PCE는 연일 1.7%로 오르면서 연준의 물가 목표치를 하회했고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안정세를 보이면서 9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줬죠. 한편 7월 PCE 지표에서는 탄탄한 소비도 확인됐는데요.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5% 증가하면서 직전치 0.3%를 뛰어넘겼고요. 개인소득도 0.3% 늘어나 전월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3분기에도 높은 GDP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평가했고요. 실제로 애틀랜타 연은에서 집계하는 3분기 GDP 전망치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했지만 경제 성장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 B컷 가능성을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국채금리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최근 단기 채권이 강세를 보이면서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차는 이제 0.0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10월부터 계획대로 감산량 축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WTI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3달러, 78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변동성 컸던 한 달을 마치고 이제 뉴욕 증시는 9월에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 이번 주 핵심은 현지 시간 금요일에 공개될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입니다. 이번 9월 FOMC에서 연준이 빅스텝 혹은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지 판가름해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또다시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월가에서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약 16만 개 늘어나고 실업률은 4.2%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고용보고서가 약화하면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고용보고서가 크게 잘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어 실망 매물이 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가능성에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 고용보고서의 선행지표격인 ADP 민간고용보고서와 구인이직 보고서도 앞서 공개되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 우리 시간으로 내일 휴장하는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추가하시면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8월 마지막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실적 악화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인텔은 오랜만에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9.49% 급등했는데요. 인텔이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주목되는 건 파운드리 사업의 분리 또는 매각 방안입니다. 야심차게 추진해온 파운드리 사업의 매각은 팻 겔싱어 CEO가 추진해온 회사 전략을 완전히 뒤집는 건데요. 그러나 시장에선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JP모건이 뽑은 차세대 인공지능 수혜주 마벨 테크놀로지도 9% 넘게 올랐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전자광학 제품과 맞춤형 AI 프로그램이 주요했습니다. AI 강세와 함께 다음 분기엔 통신사 인프라 등 다른 부문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러면서 3분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죠. 이에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기존 77달러에서 82달러로 올렸습니다. 울타뷰티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죠. 그러나 2분기에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들이 구매에 신중한 가운데 업계 간 경쟁이 심화한 영향이 큰데요. 이에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먼저 5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주 초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관세 폭탄이 테슬라로 향했는데요. 그러나 윌리엄 블레어가 아웃퍼폼 등급을 부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또 일론 머스크 CEO가 도지코인 소송에서 승소한 점도 힘을 보탰죠. 테슬라는 다음 달 로보택시를 공개합니다. 발표 장소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편 로보택시보다 가정용 로봇을 먼저 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윌리엄 블레어의 의견처럼 향후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부문과 로보택시, 또 로봇 분야를 결합해서 애플스러운 생태계를 구축할지 주목됩니다. 4위는 엔비디아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엔VDL, 그리고 1위엔 엔비디아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예상대로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성장세가 꺾였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죠.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은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이 지속될 것이란 낙관적인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향후 전망엔 블랙웰이 관건인데요. 수율 문제가 해결되고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측입니다. 또 AI 칩 수요가 여전히 강해서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거란 의견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3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반대로 3배 따르는 속스, 같은 방향으로 3배 따르는 엑소엑셀이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와 흐름을 함께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실망감이 번졌는데도 지수 낙폭은 0.6%에 그쳤다는 건데요.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반도체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7월 PCE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도 더욱 강해졌죠. 이에 서학개미가 향후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고 엑소엑셀은 매수 우위, 속스엔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미 연준이 핵심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활용하는 개인 소비 지출 수치가 이번 달 금리 인하 기대감에 확실한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우선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지수 상승률은 2.6%로 두 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7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0.5% 증가했고요.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물가를 반영한 7월 실질 개인 가처분 소득은 전달보다 0.1% 늘었습니다. 물가가 연준의 목표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시장에선 이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콘레드 드 쿼드로스 브린 캐피털 선임 경제고문은 연준이 9월 0.5%포인트 인하를 밀어붙일 만한 경제 지표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시선을 유로존으로 좀 돌려보죠. 그쪽 물가도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유럽연합 통계기구 유로스타트는 8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 속보치가 2.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2.6%에 비해 상승폭이 0.4%포인트 축소됐는데요. 2021년 중반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중장기 물가 목표 2%에 근접해 오는 12일 열릴 ECB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이달 발표가 됩니다. 금리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그 폭은 어떻게 될지 이걸 결정질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 줄이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지표가 주목도가 높은지 이 부분은 이한나 기자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또 한 번의 이달 FOMC 회의 언제 열리죠? 네,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인 이 9월 FOMC가 현지 시간 17일에서 18일 열립니다. 네. 앞서 지난달 24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됐다고 언급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했는데요. 때문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건 금리를 얼마나 내리느냐입니다. 금리 인하 폭 결정에 영향을 줄 이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 대거 발표되는데요. 비농업 고용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구인 이직 보고서, 단위 노동 비용 등입니다. 지금 언급한 것만 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주목을 끌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여건이 더 둔화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월간은 현지 시간 6일 발표되는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현저하게 낮거나 실업률이 더 오르면 연준이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선 8월 신규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나오거나 실업률이 4.4에서 4.5%로 오르는 것을 B컷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7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1만 4천 명 늘어 시장 예상치인 17만에서 19만 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8월 비농업 고용 지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팩트셋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6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수준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 연준은 굳이 9월에 B컷을 단행할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나타날 텐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말까지 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FOMC는 3차례 남았기 때문에 최소 한 번 이상은 B컷이 나와야 이 전망이 들어맞게 됩니다. 그렇군요. 현지 시간 6일에 이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일정 체크해 주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가 엔진 문제로 차량을 리콜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포드는 엔진의 흡기 밸브가 주행 중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발견돼 9만여 대의 차량 리콜을 실시합니다. 대상 차량은 나노 에코부스트 엔진이 장착된 2021년형과 2022년형 엑스플로러와 링컨 노틸러스 등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ATM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연방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비트코인 ATM과 관련 사기로 신고된 피해액이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473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과 비교해 10배가 증가한 수준이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의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달 중국 상위 100대 부동산 업체의 매출액이 2,512억 위안, 우리 돈 약 4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8%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100억 위안, 약 1조 9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부동산 업체는 지난해 94곳에서 올해는 56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지수연구원은 가격 인하가 미분양 부동산 처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부동산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악의 슬럼프의 마지막 히든카드까지 꺼내든 인텔 소식부터 빅테크들의 오픈 AI 투자 러시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실적 악화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인텔이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조 시설 확장 프로젝트 중단부터 급기야 그간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파운드리 사업을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데요. 최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이후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감원과 배당급 지급마저 중단하기로 해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인텔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0% 하락한 상태입니다. 인텔 제국 재건을 목표로 시작된 파운드리 사업이 결국 역설적으로 회사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떠오른 모습이네요. 빅테크들이 돈다발을 들고 앞다퉈 줄 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엔비디아도 오픈 AI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스라이브 캐피탈이 주도하는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애플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현실화하면 글로벌 대표 빅테크 3인방이 모두 오픈 AI에 손을 얹게 되는데요. 다만 엔비디아와 애플의 투자를 받을 경우 현재 주요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승인이 필요한데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오픈 AI 이사회에 옵저버로 들어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자신들은 물러나겠다고 발표하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점을 빌어볼 때 오픈 AI를 둘러싼 빅테크들의 AI 군비 경쟁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은행주로 꼽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또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우리 돈 1조 1천억 원어치를 추가로 매도했는데요. 7월 중순부터 시작된 매각 행렬은 총 8조 3천억 원어치에 달하고 지분은 총 14.5% 줄였습니다. 버크셔는 7개 분기 연속 주식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금 보유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37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버핏은 지난 몇 년간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들을 대량 매각했을 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은 좀처럼 팔지 않고 쥐고가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는데요. 여전히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가올 미 대선을 비롯해 큰 변수들이 특히나 많은 요즘 버핏이 최은행주를 연거푸 팔아치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일본에서 생산기지 확장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 일본을 찾은 거즈후이 대만 경제부장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TSMC가 자국의 제3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첨단 반도체 용도로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제국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은 큰손 TSMC 잡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지난 2월 구마모토 현 제1공장을 개소한 데 이어서 지난 6월에도 제2공장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3공장 유치를 위해 최근 구마모토 현 지사가 직접 TSMC 본사를 찾는 등 끝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당초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중국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다시 늦춰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은 며칠 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새 대중국 관세 조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약 2주 후 발효되고요.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리튬 이온 전기차 배터리도 7.5%에서 25% 등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철광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유럽에 이어 캐나다도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 행렬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8월 증시를 뒤로하고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통상 9월은 시장 흐름이 부진한 달인데 이번 달은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과 불안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요 변수들 짚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8월 돌아보면 참 정신 없었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돼서 또 이런 정신없는 상황이 이어질까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역시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9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8월만큼의 변동성은 아니라도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그런 랠리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은데 1차적으로는 당장 고용 지표 예정되어 있고요. 또 2차적으로는 10일 날 예정된 대선 토론회 그리고 17일부터 FOMC 회의까지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9월 같은 경우는 8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변동성 국면이 좀 지속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M7 중심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쏠림으로 인해서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면이었다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분산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9월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소화해야 되는 불확실성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장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이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좀 관건이잖아요. 지난달 고용 보고서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좀 있는데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물가보다는 경기가 침체 국면이냐 아니면은 연착륙이냐 이를 결정하는데도 오히려 고용 지표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정말 쇼크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의 정책도 좀 바뀌는 50bp 컷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매 주별 로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예상해 왔는데 그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뭔가 7월 고용 지표와 같은 쇼크를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4.3% 전원보다 실업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된다면 이는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경기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이 고용 지표는 조금은 불확실성 요소로 가장 먼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 대선 레이스도 지금 관심이잖아요.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첫 TV 토론도 예정이 돼 있고 해서 열기가 더 뜨거워질 텐데 관련 테마주들 움직임도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저희가 9월 그리고 하반기를 들어서면서 조금은 지수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미국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과거 1950년부터 대선이 있던 해에는 항상 한두 달 전에는 지수가 하락을 했고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대선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좀 상당히 제한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좁습니다. 1%포인트 내외로 지금 굉장히 계속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후보자를 겨냥한 그런 트레이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경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가장 싫어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잘 알듯이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쪽이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달에 봤듯이 금융주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증시 흐름도 좀 짚어보죠. 사실 좀 답답합니다. 코스피가 또 박스권에 갇힌 모습인데 2,700선이 아직도 뚫질 못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도 부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상당히 좀 제한된 흐름 그리고 불확실성 요소로 인해서 변동성이 많은 국면이라면 뭐 한국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같은 경우도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동일한 점이 있다면은 한국 역시도 실적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1, 2분기 저희 서프라이즈를 받고요. 이제 3, 4분기 여전히 높은 눈높이의 실적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견조한 흐름 감안을 한다면 2,600선은 지지하면서 박스권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7 기업들이 크게 랠리를 펼치지 못한다면 저희의 가장 큰 주도주인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좀 강한 랠리가 9월 달에도 나오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국면에서는 좀 싸게 그리고 좀 안전하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은 결론을 내리면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다리고 분산 투자로 조금은 한 바스켓에 넣기보다는 조금은 좀 분산해서 안정적으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FOMC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죠.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물가 흐름을 보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상당히 근접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CEA의 제러드 번스타인 위원장도 이번 PCE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론 고용 추세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특히 강한 소비자 지출에 주목했습니다. The trend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in some very important variables. I think one of the somewhat underappreciated numbers coming out of the PCE report today is strong consumer spending in July. The lower gas prices, which are about 50 cents per gallon, lower than they were a year ago. Strong job market generating real wage gains. Those are creating forward momentum in the job market, and we're seeing that in consumer spending, easing inflation, rising real pay. 올해 상반기 증시 랠리와 AI 열풍을 선도한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우세했죠.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인데요. AI 거품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AI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며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이 AI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좋은 시기라고 조언했습니다. Demand remains very strong, and we're at the very early stages. When we say demand is strong, so we're seeing it across hyperscaler, we're seeing it from enterprises, and we're seeing it from nations as well. You're starting to see generative AI actually make a positive impact already. And we actually believe this is a great time for active investing because this is a time we can use it to identify the future winners and leaders. 뉴욕 증시가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한 폭락과 그 후 빠른 회복세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한 달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11월 미국 대선 등 아직 주요 이벤트를 여럿 앞두고 있는 만큼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로베코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변동성이 계속되겠지만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주장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지만 투자할 만한 곳들이 있다며 특히 헬스케어와 같은 방어주에 주목했습니다. We have a mild overweight to equities, and the reason being is, despite that we see very lofty valuations, especially in the US space, there are pockets of value that selectively we have added in terms of... In the States? In overall globally. So we favor mainly healthcare, which is more defensive. We have seen also the leadership changing from cyclical to defensive sectors, and this would play out well even if we are at early stages of recession.
호주 자산운용사 마젤란 인베스트먼트의 주식 책임자는 퀄리티주와 배당주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주식시장이 정점을 찍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AI 관련주와 성장주 등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에서 나와 로테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Usually when the first rate cut happens, that's when equity markets tend to peak out. So I do think that there should be a rotation out of things that have been leading, which has been AI and growth-driven stocks, more towards quality, more towards cash flow. So I'll be looking at things that are more stable, that can pay you a dividend. 미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7월에도 안정적인 둔화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가 챗 GPT의 개발사 오픈AI에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00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서 엔비디아까지 빅3 기업들이 모두 오픈AI를 지원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인텔은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의 분할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메가톤급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곧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권이 더 강력한 억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부터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외국환 평형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가 올해 대비 64조 원 넘게 급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외평기금은 올해 205조 1,201억 원에서 내년 140조 2,894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구조적으로 손실이 나는 운용 구조인 외평기금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겁니다. 외평기금 수지를 개선해 세수 펑크로 악화된 재정 상황을 일정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외평기금 운용액의 급변동이 외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시 대응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바이오 산업이 암흑기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이 인수합병 시장에 사실상 떨이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 바이오 장비 직거래 마켓에 의약품 보관용 냉동고와 세포 배양기, 고속 원심 분리기 등 58건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5개월 전보다 70%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벤처캐피털의 바이오 의료 신규 투자는 지난해 8,844억 원으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대로 투자 경색이 지속되면 연말 국내 1,000여 개 바이오 회사 중 절반가량이 사실상 사업을 중단한 휴먼 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반짝 프랜차이즈 시대 준비가 덜 된 창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80%에 달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작년 9,934개로 4년 사이 2배 이상이 됐습니다. 유통업계는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세대가 소비시장의 중심에 진입하면서 유행의 주기가 짧아졌다고 지적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가 계속 생겨나면서 사업에 서툰 초보 자영업자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장사를 접고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은 1년 새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격적인 투자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2조 원을 들여 영국 런던 골드만삭스 사업을 인수하며 빌린 1조 원을 최근 만기 전 모두 갚았습니다. 차입 없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 고위험과 고수익을 추구하는 풀 에쿼티 전략으로 전환된 겁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고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것이란 판단이 들자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이 공격적인 운용에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과 행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도 해외 부동산 부문의 자금 집행에 조금씩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수가 130여 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 수는 2024년 8월 말 3,334개로 2022년 말보다 334개, 9.1% 줄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매년 증가세로 지난 8월 말 1,752개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고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하는 반면 코스닥은 이런 장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실 기업이 쉽게 퇴출되지 않는 철밥통 문화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제주도의 중국화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6월까지 68만 8,09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66.5% 늘었습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제주도 골목마다 중국어만 적힌 간판이 늘어섰고 상점과 식당 등에도 앞다퉈 중국어로 된 메뉴판과 중국식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빠져나가면 서울 명동 경우처럼 섬 전체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4% 늘면서 11개월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20억 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무역 수지는 38억 3천만 달러 흑자로 15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 일정을 미루고 공급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 수요가 90기가와트 내외에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9월 발전기 정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발전소 정비 일정을 미뤄서 이달 초순까지 102기가와트 정도의 공급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여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2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빅컷. 자, 미 연준의 금리 정책 피벗이 예상되는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얼마나 내릴 것이냐에 쏠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빅컷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9월 달에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로 거대한 정책 선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잭슨 홀에서 이제 통화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 잭슨 홀 미팅에서의 이 제롬 파월 선언 이후에 첫 번째 FOMC가 우리 시각으로 9월 17일, 18일 열립니다. 우리로서는 추석 연휴 한창 기간인데요.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그 추석 연휴 목요일 날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FOMC가 그 피벗 선언화 이후에 첫 번째 발표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뉴욕 증시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보면 가장 많은 얘기가 한마디로 빅컷입니다. 빅컷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가 그동안에 고금리 때문에 받아왔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네. 거의 제로금리였던 게 껑충껑충 뛰기 시작해서 지금 연준의 그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이게 그냥 속 시원하게 빅컷이 아니라 자이언트 컷 또는 1%씩 내리는 매머드 컷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지금 지난 주말에 나온 PCE 물가지수 그 한 전달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는 전월 대비가 0.1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0.2로 살짝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로 예상치도 부합했고 6월 달도 비슷했다. 이런 속도라면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인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은 물가를 볼 때가 아니라 고용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고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고용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지표가 나오면 빅컷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주목을 끄는 농업 보고서 이제 이번 달에 약 16만 명 정도 신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9월 FOMC에서 빅컷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 이것은 제가 취합을 해본 겁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취합을 해볼 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실업률. 지금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 있는데 요게 4.5로 0.2%포인트만 더 오르면 빅컷은 가능하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신규 고용 보고서상의 신규 고용이 지난달에 10만 명 정도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렇죠. 요게 10만 명 이하면 빅컷은 거의 명약 완화하다. 빅컷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또 CPI 물가지수가 곧 나옵니다. PCE 물가지수는 지나간 달의 얘기고요. CPI 물가지수는 좀 더 업투데이트 된 얘기인데 요것이 2.5 이상 내려가면 빅컷도 가능하다. 네. 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고금리로 고통을 겪어왔으니까 속 시원하게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럼 내려가면 과연 좋을 것인가? 그렇게 경제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착륙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 경영 여건도 개선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신규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실업률이 4.5%로 올라간다 이러면 당장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8월 초에 봤던 대로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쇼크를 받아서 주가가 대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가장 겁내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나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금리 인상기에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서 그 전에 너무 금리 상승에 대한 쇼크가 컸기 때문이죠. 그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대목을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 빅컷은 뉴욕 증시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오히려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너무 빅컷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빅컷을 기대했다가 빅컷 안 하면
베이직 금리 인하 0.25%포인트로서의 금리 인하로서의 피벗, 그 방향 전환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네. 빅핫 기대가 너무 크다 보면 정작 9월 19일 날 연준이 0.25%만 인하하면 실망 매물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김치 국물 많이 마시면, 김치 국물이라는 게요, 우리 선조들이 밤에 옆집에서 떡을 갖다 주면 저녁에 대부분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집안에 물도 없으니까 김치 국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떡으로 목이 맥히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김치 국물 마신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인데, 네. 옆집에서 떡을 안 갖다 주면 김치 국물만 자꾸 마시다가 그 다음 아침에 이불에다가 실내를 하는 이게 우리 속담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빅핫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의 저주. 연준 FOMC 회의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 줄줄이 빅 이벤트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9월 하면 통상적으로 좀 금융시장이 부진한 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도 이 9월의 저주가 이어질지가 이게 관심인데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1년 중에 12달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뉴욕 증시의 통계를 그냥 아무런 선입견 없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9월 달에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니고 금값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을 조심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물론 그동안에 9월 달에 주가가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올해 9월 달에도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는 그 기대도 있기 때문에 예년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뉴욕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도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과연 9월 달에는 금리가 왜 평균적으로 다른 달보다 낮고 오히려 떨어졌던가, 그 현상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번 달에 보다 선제적으로 더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교훈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이 9월 달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입니다. 왜 블룸버그 같은 데서 역사적으로 9월 달에 증시가 붕괴한다, 한 적이 많다 이렇게 보느냐면요. 가장 큰 요인이 미국의 회계연도에 있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10월 1일부터 2025년 새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회계연도가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9월 말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직 미국의 예산안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이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면 연방정부가 셧다운하는 그런 악재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9월 달은 이 새 회계연도를 둘러싼 재정 적자 걱정이 굉장히 큰 달이고요. 또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서 너무 재정을 방만하게 썼다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9월 달에 채권 발행 물량을 좀 늘립니다. 네. 국채 물량을 늘리면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뉴욕 증시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FOMC의 금리 인하도 물론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지만 지금 특히 그 새 회계연도 출발을 앞두고 국채 입찰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국채 입찰에서 수요자들을 얼마나 응찰하느냐. 이것도 금융시장의 자금 사정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변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은 내일도 뉴욕 증시가 문을 닫습니다. 이게 노동절 때문인데요. 네. 미국의 노동절이 9월 첫째 월요일이에요.
미국에서 노동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여름에 긴 휴가 기간 끝나고 9월 달에 새 마음, 새 출발로 새로운 어떤 각오를 다지는데 여름에 휴가 때 내가 너무 방만했구나. 노동절 지나면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이거 이래가지고는 올해 큰 낭패가 나겠다. 그래서 9월 3일부터 좀 가게를 조이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이제 여행도 안 가고. 네. 자, 그다음에 그보다 더 큰 것은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인데요. 미국의 학기가 9월 달에 개학을 합니다. 네네. 대부분 등록금을 8월 말까지 내라고 그러지만 8월 말까지 내는 사람이 잘 없어요.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내는데 결국 9월 달에도 못 내면 학교에서 제적당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등록금이 우리나라보다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특히 로스쿨, 메디칼 스쿨, MBA 비즈니스 스쿨. 근데 우리나라 10배 정도 되거든요. 네. 사립대학의 경우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이 등록금 마련하려고 지금 주식 투자가 문제가 아니야. 있던 금도 팔아서 등록금 네. 마련하자. 소 팔아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좀 우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다 보니까 네. 9월 달에 저주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만 그동안에 그랬다고 해서 올해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역시계열상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새로운 뉴스를 우리 모닝벨과 함께 같이 열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낙태 대 프래킹.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미국 대선 레이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죠.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지금 입장 번복으로 인해서 이게 약점이 되고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트럼프는 낙태, 그리고 해리스는 프래킹. 요 단어들을 갖고서 지금 서로가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뭘 뜻하는 건가요, 박사님? 예,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치 안보 지형은 물론이고 경제 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 경제, 교육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이 권력 향배에 따라서 그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플랜 A, 플랜 B 세우는 게 중요한데 사실 미국 대선은 우리의 희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미국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유권자들이 진짜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서 나는 이런 요인을 보고 찍을 거야. 아니면 이런 요인 때문에 나는 거부할 거야. 라는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지금 무역 흑자가 얼마냐, 또 뭐 한국과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별로 이슈가 지금 되고 그렇죠.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이슈 두 가지를 하나씩 꼽아보면요. 첫 번째가 낙태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한 낙태에 대해서 이 아주 보수적인 판결을 내서 각 지방 정부로 완전히 위임을 해버렸는데 네. 각 지방 정부들이 지금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속속 만들고 있거든요. 자, 이 낙태 금지에 대해서는 미국 여성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권에 대해서 나는 낙태를 지지한다. 라고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이번에는 공화당의 집토끼들이 너 뭐냐 오락가락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맞고 있어요. 네네. 또 해리스 후보는요. 이 프래킹 관련해가 프래킹이라는 게 셰일가스 빼낼 때 그 압쇄, 분쇄하는 기능인데 여기에 환경을 많이 훼손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에서 셰일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동안에 해리스가 첫 번째 대통령 선거 출마했을 때 당내 경선에서 나는 프래킹 금지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특히
경합주 펜실바니아 같은 데는요, 프래킹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셰일가스로. 그렇군요. 근데 펜실바니아 주에서 지면 대선에서 상당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후보가 내 프래킹 금지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민주당의 집토끼들이 반발하고 있고 특히 미국 유권자들은요.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네. 두 후보가 다 지금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굉장히 쟁점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의 4%포인트 우위인데 아직도 박빙이거든요. 특히 경합주에서는 매우 근소합니다. 결국은 이 낙태 문제 또 셰일가스 프래킹 문제 여기서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하느냐 이 대목이 당락의 아주 큰 변수다. 또 이 프래킹 문제 같은 거는요. 셰일가스 생산량하고 결정돼 국제 유가를 자주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 현안하고도 우리 경제 현안하고도 직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다음 주에 있을 첫 TV 토론의 관전 포인트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텔의 굴욕. 자, 인텔이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을 할 것이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사업부를 다시 분할 매각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공, 게임용 반도체였던 GPU가 인공지능으로 아주 폭넓게 활용이 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늘고 반도체 회사 주가도 한때 많이 올랐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흐름을 타고 인텔이 우리 과거의 영광을 차지하겠다 해서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3년 전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실패, 참사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지금 사람도 잘라내야 되는데 결국 인텔이 파운드리 이제 못하겠다 해서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주가는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서요. 자, 인생 화무시비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1등은 계속 영원히 저절로 1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텔 사실 반도체의 본고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밀려서 후발주자로서 낙오해 버렸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비즈니스의 세계 잠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고요. 특히 인텔의 파운드리가 경쟁에 실패했다. 이 대목은 우리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역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안 하면 반대로 반사이익을 조금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TSMC의 독과점 체제에 삼성 파운드리도 많이 어렵습니다. 네. 일단 삼성의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X 차단. 자, 옛 트위터죠. X를 차단한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브라질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국가가 소셜 미디어를 차단했다. 이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과거부터 다 차단해 왔습니다만은 서방 국가 중에서 덩치 큰 나라 중에 브라질 인구도 많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하고 충돌을 빚다가 결국은 X를 브라질 땅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머스크가 브라질의 몇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브라질 정부와 법원이 아주 초강경 대응을 했는데요. 지금 텔레그램에 이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가 그동안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지적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시피 합니다. 자, 이 브라질 대부분의 판정에 따르면 X가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가짜뉴스 무법천치를 그동안 방관했다. 특히 룰라 대통령을 비판한 기사에 대해서 고쳐라 했는데 듣지 않았죠. 그래서 룰라 대통령까지도 돈이 있다고 해서 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직격을 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이 지금 프랑스에서 오나가 체포된 사건에 의해서
SNS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빅 페이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각국과의 지금 전쟁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SNS가 있고 굉장히 SNS가 활성화된 나라인데 이런 어떤 플러스적인 효과는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되겠지만 가짜뉴스나 딥페이크를 통한 사회 악적인 요소, 이것은 우리 같이 현명하게 협력해서 좀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다 짚어봤는데요.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빅컷, 9월의 저주, 낙태대 프래킹, 인텔의 굴욕, 그리고 X 차단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7월에도 안정적인 둔화세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00억 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엔비디아까지 빅3 기업들이 모두 오픈AI를 지원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장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인텔은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의 분할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메가톤급 사업 구조 조정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권이 더 강력한 억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부터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중요한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일정 가운데 단연 미 연준 FOMC 회의가 중심에 있는데요. 네, 시장 분위기를 보면 금리 인하 여부는 더 이상 의문이 아닌 것 같고 얼마나 내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모닝벨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증시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최주현 캐스터,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상승세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시 연착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확실히 미국의 물가는 점점 잡혀가고 경제도 여전히 큰 문제 없이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공개된 7월 PCE 물가지수는 또 한 번 이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지표 공개 후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다우지수는 0.55%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01%, 1.13% 상승했습니다. S&P 500 업종 모두 상승했던 가운데 특히 금요일장에선 대형주들이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 나온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1.51% 상승했고요. 아마존은 3.71%,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도 1%가량 올랐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브로드컴과 테슬라 모두 3% 넘게 뛰어 올랐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장에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던 PCE 지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PCE 물가는 모두 예상치의 대체로 부합한 채 나왔는데요. 헤드라인 PCE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 올랐고요. 근원 물가는 전달 대비 0.2%, 전년 대비로 2.6% 상승했습니다. 특히 보다 정확한 인플레이션 추이 지표로 알려진 3개월 근원 PCE는 연율 1.7% 오르면서 연준의 물가 목표치를 하회했고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안정세를 보이면서 9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줬죠. 한편 7월 PCE 지표에서는 탄탄한 소비도 확인됐는데요.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5% 증가해 직전치 0.3%를 뛰어넘겼고요. 개인 소득도 0.3% 늘어나면서 전월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3분기에도 높은 GDP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평가했고요. 실제로 애틀랜타 연은에서 집계하는 3분기 GDP 전망치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했지만 경제 성장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 B컷 가능성은 줄었는데요. 이에 국채금리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최근 단기 채권이 강세를 보이면서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차는 이제 0.0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10월부터 계획대로 감산량 축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WTI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3달러, 78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변동성 컸던 한 달을 마치고 이제 뉴욕 증시는 9월에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 이번 주 핵심은 현재 시간 금요일에 공개될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번 9월 FOMC에서 연준이 빅스텝 혹은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지 판가름해질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또다시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월가에서는 비농업 신규 고용은 약 16만 개 늘어나고 실업률은 4.2%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고용 보고서가 악화되면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또 반대로 고용 보고서가 크게 잘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어 실망 매물이 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가능성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밖에 고용 보고서의 선행 지표격인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9일 이직 보고서도 앞서 공개되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편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 우리 시간으로 내일 휴장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추가하시면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8월 마지막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실적 악화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인텔은 오랜만에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9.49% 급등했는데요. 인텔이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는 가운데 주목되는 건 파운드리 사업의 분리 또는 매각 방안인데요. 야심차게 추진해온 파운드리 사업의 매각은 팻 겔싱어 CEO가 추진해온 회사 전략을 완전히 뒤집는 방안이죠. 그러나 시장에선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JP모건이 뽑은 차세대 인공지능 수혜주 마벨 테크놀로지도 9% 넘게 올랐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전자광학 제품과 맞춤형 AI 프로그램이 주요했습니다. AI 강세와 함께 다음 분기엔 통신사 인프라 등 다른 부문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러면서 3분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죠. 이에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기존 77달러에서 82달러로 올렸습니다. 반면 울타뷰티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죠.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들이 구매에 신중한 가운데 업계 간 경쟁이 심화한 영향이 큰데요. 이에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먼저 5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주 초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관세 폭탄이 테슬라로 향했는데요. 그러나 윌리엄 블레어가 아웃퍼폼 등급을 부여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부문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또 일론 머스크 CEO가 도지코인 소송에서 승소한 점도 힘을 보탰죠. 테슬라는 다음 달 로보택시를 공개합니다. 발표 장소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편 로보택시보다 가정용 로봇을 먼저 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이에 따라 윌리엄 블레어의 의견처럼 향후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부문과 로보택시, 또 로봇 분야를 결합해서 애플스러운 생태계를 구축할지 주목됩니다. 4위는 엔비디아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엔비디엘, 그리고 1위엔 엔비디아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예상대로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성장세가 꺾였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죠.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은 엔비디아의 성장 가능성이 지속될 것이란 낙관적인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향후 전망엔 블랙웰이 관건인데요. 수율 문제가 해결되고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측입니다. 또 AI 칩 수요가 여전히 강해서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거란 의견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3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반대로 3배 따르는 속스, 같은 방향으로 3배 따르는 엑소엑셀이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와 흐름을 함께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실망감이 번졌는데도 지수 낙폭은 0.6%에 그쳤다는 건데요.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반도체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7월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도 더욱 강해졌죠. 이에 서학개미가 향후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하고 엑소엑셀은 매수 우위, 속스엔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미 연준이 핵심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인 소비 지출 수치가 이번 달 금리 인하 기대감에 확실한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 물가 상승률도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지수 상승률은 2.6%로 두 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7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0.5% 증가했고요.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물가를 반영한 7월 실질 개인 가처분 소득은 전달보다 0.1% 늘었습니다. 물가가 연준의 목표 수준에 가까워지면서 시장에선 이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콜레드 드 콰드로스 브린 캐피털 선임 경제고문은 연준이 9월 0.5%포인트 인하를 밀어붙일 만한 경제 지표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도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유럽연합 통계기구 유로스타트는 8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속보치가 2.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2.6%에 비해 상승폭이 0.4%포인트 축소됐는데요. 2021년 중반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일치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중장기 물가 목표 2%에 근접해 오는 12일 열릴 ECB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이달에 발표가 됩니다. 금리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그 폭은 어떻게 될지 이걸 결정할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 줄이어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떤 지표가 주목도가 높은지 이 소식은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또 한 번의 FOMC 회의 이번 달 언제 예정이 돼 있죠? 네,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9월 FOMC가 현지 시간 17일에서 18일 열립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됐다고 언급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했는데요. 때문에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건 금리를 얼마나 내리느냐입니다. 금리 인하 폭 결정에 영향을 줄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 대거 발표되는데요. 비농업 고용보고서, ADP 민간 고용보고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구인이직 보고서, 단위 노동 비용 등입니다. 이 중에서 비농업 고용보고서, 말 그대로 계절 변동성이 큰 이 농축산업 빼고 그 제외한 산업 분야의 고용 인구수 변화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이걸 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여건이 더 둔화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월간은 현지 시간 6일 발표되는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현저하게 낮거나 실업률이 더 오르면 연준이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월가에선 8월 신규 고용이 10만 명 이하로 나오거나 실업률이 4.4에서 4.5%로 오르는 것을 B컷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7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는 11만 4천 명 늘어 시장 예상치인 17만에서 19만 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8월 비농업 고용 지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팩트셋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6만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수준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면 연준은 굳이 9월에 B컷을 단행할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나타날 텐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말까지 1%포인트의 금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FOMC는 3차례 남았기 때문에 최소 한 번 이상은 B컷이 나와야 이 전망이 들어맞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죠. 잘 들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가 엔진 문제로 차량을 리콜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포드는 엔진의 흡기 밸브가 주행 중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발견돼 9만여 대의 차량 리콜을 실시합니다. 대상 차량은 나노 에코부스트 엔진이 장착된 2021년형과 2022년형 엑스플로러와 링컨 노틸러스 등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ATM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연방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비트코인 ATM과 관련 사기로 신고된 피해액이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473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과 비교해 10배가 증가한 수준이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의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달 중국 상위 100대 부동산 업체의 매출액이 2,512억 위안, 약 4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8%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100억 위안, 약 1조 9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부동산 업체는 지난해 94곳에서 올해는 56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지수연구원은 가격 인하가 미분양 부동산 처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부동산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악의 슬럼프의 마지막 히든 카드까지 꺼내든 인텔 소식부터 빅테크들의 오픈 AI 투자 러시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실적 악화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인텔이 대대적인 사업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조시설 확장 프로젝트 중단부터 급기야 그간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파운드리 사업을 분할해 매각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인데요. 최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이후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감원과 배당금 지급마저 중단하기로 해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인텔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0% 하락한 상태입니다. 인텔 제국 재건을 목표로 시작된 파운드리 사업이 결국 역설적이게도 회사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떠오른 모습이네요. 빅테크들이 돈다발을 들고 앞다퉈 줄 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엔비디아도 오픈 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스라이프 캐피탈이 주도하는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애플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현실화하면 글로벌 대표 빅테크 3인방이 모두 오픈 AI에 손을 얹게 되는데요. 다만 엔비디아와 애플의 투자를 받을 경우 현재 주요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승인이 필요한데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오픈 AI 이사회에 옵저버로 들어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자신들은 물러나겠다고 발표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에서 미뤄볼 때 오픈 AI를 둘러싼 빅테크들의 AI 군비 경쟁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런 버핏이 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은행주로 꼽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또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우리 돈 1조 1천억 원어치를 추가로 매도했는데요. 7월 중순부터 시작된 매각 행렬은 총 8조 3천억 원어치에 달하고 지분을 14.5% 줄였습니다. 버크셔는 7개 분기 연속 주식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금 보유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37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버핏은 지난 몇 년간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들을 대량으로 매각했을 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은 좀처럼 팔지 않고 쥐고가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는데요. 여전히 최대 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가올 미 대선을 비롯해 큰 변수들이 특히나 많은 요즘 버핏이 최은행주를 연거푸 팔아치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일본에서 생산기지 확장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근 일본을 찾은 거즈후이 대만 경제부장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TSMC가 자국의 제3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첨단 반도체 용도로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제국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은 큰손 TSMC 잡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지난 2월 구마모토현 제1공장을 개소한 데 이어서 지난 6월에도 제2공장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3공장 유치를 위해 최근 구마모토 현 지사가 직접 TSMC 본사를 찾는 등 끝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당초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중국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다시 늦춰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 최종 결정은 며칠 내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새 대중국 관세 조치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고 약 2주 후 발효되고요.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도 7.5%에서 25% 등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유럽에 이어 캐나다도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 행렬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급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무주택자만 대출해준 초강수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주요 국내 이슈는 지웅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 기자 먼저 은행권 주담대 규모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567조 원에 달했습니다. 직전 달보다 7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증가폭엔 직전 달 증가세엔 약간 못 미치지만 집계일인 지난달 29일 이후 몰렸을 소위 막차 수요까지 고려하면 7월 기록을 경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 주담대 한도와 만기 축소 등 대출 억제 조치가 쏟아진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는 급제로 봐야겠습니다.